삼성전자가 자동차 800만 대 운행을 중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탄소 배출 감축에 나섭니다.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LG 플러스가 플랫폼 사업 등 비통신 분야 매출을 키워 5년 안에 기업 가치를 12조 원까지 키우겠다 밝혔습니다. 연일 깡통 전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전세가율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년 만에 출시됐습니다. 신청 첫날 분위기, 또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2050년 직간접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ICT 제조기업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친환경 경영 전략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저전력 반도체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보관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순환 경제 구축은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시대 최대의 도전입니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배출한 탄소는 약 1,700만 톤. 만일 탄소 중립이 달성되면 자동차 800만 대 운행을 중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DX 부문부터 달성을 시작해 2050년까지 DS 부문을 비롯한 전사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히 탄소의 직접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 시설에 집중 투자합니다.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아리백에 가입도 완료했고 2050년까지 사용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간 사용한 전력은 25.8TWh로 구글, TSMC 등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데다 휴대폰, 가전제품 등 연간 5억 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 모든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약 7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초저전력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사용 단계에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원료부터 폐기까지 제품 전 생애에 걸쳐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수자원 활용과 오염물질 저감 방안, 탄소 및 미세먼지 관련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LG U+가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해 U+ 3.0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LG U+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사업 전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놀이, 그리고 성장 케어 등 3대 신사업과 웹 3.0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을 4대 플랫폼으로 구성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비통신 사업 매출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인 40%까지 늘리고 기업 가치도 12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황현식 LG U+ 사장은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 차원 높은 고객 경험 혁신이 가능하다며 이제 전통적 통신 사업 영역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으로 U+ 3.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6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집중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6가지의 추진과제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5조 원의 신규 기술보증에 나섭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사각지대에 놓인 창업 지방기업을 위해 1조 원의 혁신금융도 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기술 역할 제고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6개의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보가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날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향후 5년간 총 25조 원의 기술혁신 금융을 공급하고 디지털 현장 중심의 대고객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산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원 강화, 창업 지방기업 중심으로 투자 강화 등의 6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은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창업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혁신금융도 지원합니다. 이 중 2,500억 원을 보증 연계 투자에 투입하고 창업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최근 들어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죠. 서울 곳곳에선 전셋값이 매매값을 뛰어넘는 이 주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가격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전세 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 스스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 전세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깡통 전세는 집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매매값 대비 전세 가격을 측정하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깡통 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보는데 최근 서울 지역 곳곳에서 심각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전국 연립 다세대의 경우 전세가율이 83.1%를 보였고 수도권은 83.7%를 나타냈습니다. 그중 서울 강동구는 88.7%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가 86.5%, 강서구가 86.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등촌동은 105.0%로 전세값이 매매값을 뛰어넘었고 공항동과 염창동은 각각 98.3%, 96.1%로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매매값 하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 등 전세값 하락세 역시 계속되고 있어 전세가율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셋값도 좀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값이 더 크게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가 그 비율이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전셋값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당분간은 월세화가 되면서 보증금 자체가 좀 낮아지고는 있어서 하지만 건물 경매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근저당 유무 확인과 보증금 보험 가입 등 세입자 스스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3년 만에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 안심 전환 대출 모두 흥행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소득 요건이나 주택 가격 기준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금리 경쟁력이 좋다 보니 벌써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 전환 대출과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이 세 번째 안심 전환 대출 상품을 내놓은 거거든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안심 전환 대출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안심 전환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고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미만 청년층이라면 최저 연 3.7%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장 30년까지고 금리 수준은 만기에 따라 연 3.8%와 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대상은 8월 17일까지 받은 대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근데 뭐 좋긴 한데 까다롭다는 생각 들거든요. 시세 그리고 4억 원 이하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수도권 주택 담보로 한 차주들은 4억 원이면은 사실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혜택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안심 전환 대출의 조건인 4억 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받기 불가능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 가격이 9억 원대였고 수도권은 6억 5천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산과 대구 등 대부분 지방의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로 집계돼서 이번 상품은 지방에 주담대 대출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 공급 때는 주택 가격 상한을 9억 원 정도로 높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3년 전 안심 전환 대출 출시 당시 때 신청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요. 근데 실제 혜택을 받는 기준이 2조 7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신청자 못지않게 탈락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이에 따른 희망 고문의 피해를 낮추고자 신청 기준 집값을 미리 4억 원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고 금융권은 봤습니다. 또 현재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의 총 규모를 25조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전체 신청 물량이 25조 원에 못 미친다면 집값을 5억 원으로 높여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3.7%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중 주담대 금리가 뭐 뉴스 보셨겠지만 7% 육박한다, 뭐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신청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품을 통해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서 이번 사전 안내 사이트 방문자 수가 35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차주들은 대부분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출 한도도 지난번 5억 원에서 달리 2억 5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까지 서울 권역에선 신청 분위기가 조용했다고 은행들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께서 짚으신 대로 주담대 신규 취급 금리가 조만간 7%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도 약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상품도 한도 소진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 결론적으로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신청하려는 대출자들이 생길 텐데 유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신청 장소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6대 은행은 각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만 진행하는 은행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을 하는 요일제 운영도 달라진 점인데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이, 금요일은 3과 8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도 다른데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은 집값이 3억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고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억 원 이하 차주는 오는 29일과 30일, 4억 원 이하 차주는 다음 달 14일과 17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최대한 혜택 보시는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 냉랭한데요. 근데 이제 기업 공개 시장에선 흥행부진에도 다수의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고평가 논란에도 상장을 강행한 소카가 흥행에 실패하며 IPO 시장 분위기도 다소 차분해졌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에 증시 하락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기업들의 IPO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30일 상장 예정인 전기차용 2차 전지 습식 분리망 제조기업 WCP의 시가총액은 상장 이후 최대 3조 4,01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몸값 논란이 이어지던 컬리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CP와 컬리 등을 포함해 지난달 말 기준 IPO 심사 청구를 진행한 기업은 88개사, 이 중 승인을 받은 기업은 33개사로 많은 기업이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연내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유진용 DB금융투자연구원은 필요한 투자금을 적시에 확보하고 기업 지분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의 펀드 수익 실현을 위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상장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불리한 환경에서의 상장은 기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조달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이어진 수요 예측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대형 스펙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올해 총 상장 예정 스펙은 3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합병 진행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 스펙 주주들 간 합병 비율 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거나 스펙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는 등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 6월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받았던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른바 마차 시위를 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인데요. 카카오게임즈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6.84%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7월 말 1위까지 올랐던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가 현재 9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우마무스메의 3분기 일평균 매출 추정치도 기존 1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 역시 7만 4천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차기작 출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점도 주가 약세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미니게임 컴피츠는 출시가 4분기로 늦춰졌고 4분기 공개 예정이었던 엑셀 게임즈 신작은 연내 출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게임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상장도 카카오게임즈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핵심 캐시카우 사업이 재차 별도 법인으로 상장되면 중복 상장에 따른 할인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카카오게임즈가 올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우마무스메와 오딘의 국내 매출 감소, 신작 출시 지연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의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이익 부진과 자회사 상장 리스크를 감안하면 하반기 주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라면업계 1위 농심과 제과업계 1위 오리온이 제조 원가 압박에 못 이겨 오늘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가격 인상으로 농심과 오리온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농심과 오리온의 주요 제품 가격들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출고가 기준 신라면은 10.9%, 새우깡은 6.7% 오르는 등 농심의 라면 26개, 스낵 23개 제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오리온 역시 초코파이를 포함해 스낵과 비스킷 등 16개 제품 가격이 평균 15.8% 인상됐습니다. 업계에선 러시아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다며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 리스크를 덜어낸 농심은 오늘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오리온은 장중 상승세를 지속하다 결국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농심과 오리온의 향후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농심과 오리온의 이익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한 겁니다. 곡물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원가하고 판가 그 사이에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국제 곡물가의 향방에 따라 이익 개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 곡물가를 주시하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대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효율이 높으며 제조 비용은 저렴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육방면체 구조를 지닌 반도체 물질로 빛을 전기로 바꾸거나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어 태양전지 조명, 레이저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합물 소재의 태양전지는 효율이 높으면서도 제조 비용은 저렴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의 광전 변환 효율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와 거의 필적하는 25%대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다르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원자재 의존도가 낮고 용액 공정이 가능하여 투명하거나 가볍고 저가의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전력연구원은 2019년 오바이오 제곱센티미터 모듈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이를 대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3 바이 1.3 제곱미터 크기의 200W급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듈 제조 시스템을 한전전력연구원 내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설치 면적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백 나노 크기 두께의 얇은 방막으로도 빛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전지를 설치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로 적용이 가능한데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부족하고 고층 건물이 많은 국내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한전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빌딩 창문의 전력 생산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용이나 자동차 유리와 같은 유리 관련 제품에 폭넓게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상용화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자가 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되팔아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 창호형 태양전지는 창문에 다양한 색을 부여하여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고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서 건축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상용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하늘은 흐린데요. 늦은 밤부터 서해 5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 5도와 경기 북부에 최대 20mm,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에 우리나라는 비껴났지만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9도, 청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20도를 밑돌겠고 낮에는 속초와 강릉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이 23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광주 31도, 부산 28도 예상됩니다. 앞서 발생한 태풍 무이파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에 따라 해상으로도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 곳곳으로 안개도 나타나고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다 개겠고 휴일부터 월요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